예, 이제 10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변수하고 악재가 쏟아지면서 10월도 녹록지 않을 거라는 좀 우려감이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편안하게 시장의 변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28년차 이코노미스트시죠.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저는 박사님이라는 게 입에 붙었는데 대표님이시네요. 자, 시장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긴축으로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떤 관점이세요? 이게 뭐 긴축이죠. 긴축. 긴축의 강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안 했으면 했는데 결국 하는 걸로 결정이 나니까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이 거기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걱정이 뭐냐면 미국이 돈줄을 쨘다 안 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예. 사실 미국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금리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미국으로 좀 가는 경향이 없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제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요 걱정이 나온 지 몇 달 됐는데 결국 이제 방아쇠가 나온 게 며칠 전에 열렸던 미 연준 그 통화정책회의 FOMC에서 결국 점 높여도 내년 금리 인상하자는 사람이 한 절반까지 올라왔고 또 파월 의장이 내년에 임기 종료신데 종료 전에 결국 테이퍼링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11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더 나가서 파월 의장님이 또 임기 말이라 그러신지 좀 말씀하시는 게 옛날이랑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다가 수개월 동안은 좀 고생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이게 심상치 않구나. 이제 연준이 좀 돈줄을 쬐는군. 이제 이런 의견 또는 이런 걱정들이 부각되니까 금리 좀 오르기 시작해요. 물론 연초에 비하면 금리 아직도 낮지만 굉장히 떨어졌던 금리 수준이 슬금슬금 언제부턴가 1.5% 이미 넘어서 있으니까 야 이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고 손익계산 다시 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특히 EM에서 달러 강세일 때 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이머징 마켓 좋은 적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20년 전은 의미가 없는 게 외환위기 전은 사실 그 경제랑 우리 경제는 좀 다른 경제니까 그렇죠.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금융시장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처럼 저렇게 강세로 가려는 좋은 이제 8월달 데이터니까 9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더 강세로 지금 나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안 그래도 작년 이맘때 비해서 더블 났는데 환도 별로 안 좋은데 차익 실현하자, 또 리밸런싱 하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온 게 최근에 조정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 붉은 선은 위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그 신흥국에 대해서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리스크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는 장기 관점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미국 셧다운 우려도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이슈라서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향력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장기 악재다. 근데 헝다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는 쪽은 아니고요. 또 미국의 채무한도 조정도 저는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이제 장기 악재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자꾸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때 결국 중국의 구조조정 강도나 미국의 또 재정정책의 어떤 좀 확장적이었다가 긴축적으로 돌아설까. 이게 좀 잠재적인 악재고요. 일단 헝다그룹 이슈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헝다그룹이 그 부동산 회사가 지금 망한다라는 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 자료는 아니고 재작년에 나온 그 전미 경제 분석국의 자료를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파란 선만 보시면 됩니다. 저 제일 밑에 있는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바로 중국의 국영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 차입금리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3%입니다. 3%? 그 명목 경제 성장률 10% 나라의 대출금리 3%예요. 이건 뭐 말도 못하는 특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매년 10% 성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월급쟁이도 월급도 대략 덜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좀 따라가겠죠, 그죠? 비슷하게는 아니어도 좀 따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IR 아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갖고 몇 년 모아야 집을 사냐? 중국은 40배 막 그러자 들어보셨죠? 예. 선전이 40배입니다. 중국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도시는- 나오는 이상한 숫자. 세계에서 예. 제일 비싼 나라가 중국이니까. 아무튼 자, 그 PIR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경제가 발전하든 투기가 불붙든 말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20배다 10배다 그냥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경제 성장률, 명목 성장률 10배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년에 걸쳐 10배가 나면 집값도 10배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왜? PIR이 같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경제 명목 성장률이 10%, 15%가 나오는 나라인데 차입금리 3%예요. 이건 대출 받은 사람은 무조건 승자가 되는 게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망했다. 그건 죄송합니다만 모질이다. 그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홍다가 왜 저렇게 됐냐? 간단하죠. 반부패 혐의로 혼나고 있는 거지. 정치 리스크라고 예, 저 보시는 회사가 거네요.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나빠지고 저 회사의 앞으로 미래 수익 전망이 나빠서 망했다. 그게 아니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찍힌 거죠. 누가 찍었냐 이거는 이제 주어는 없는 거고 핵심은 매년 10에서 15%를 인프레까지 포함해서 성장하던 나라에서 3%로 차입해서 땅 사서 집 올리는 회사가 그리고 그거가 PIR이 옛날 20배가 지금 40배 됐는데 예. 이게 망한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인 거예요. 그럼 정부의 정책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수많은 국제상사 같은 그룹들 예. 한 번에 없어졌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다 압니다. 그 회사가 좀 안 좋았겠죠. 안 좋았지만 여러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이슈가 지금 중국에서 부각된다는 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기 악재다. 뭐가 악재냐? 저 나라가 재산권 보호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들이 망하거나 이러는 게 뭐 이자를 못 내고 그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져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이랑 별로 상관없는 이슈로 저렇게 되면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저 그림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저라면 저 홍다그룹의 파산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산이 시장에 나오면 예. 다들 벌떼처럼 덤벼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고 진입 안 하는 거지. 조금만 문제가 지난 다음에 저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쪼개진다. 또는 자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정말 인기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경제 전체의 시스테믹한 예. 어떤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과정에서 예. 몇몇 기업들의 어떤 좀 문제가 됐던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반부패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워낙 이제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으로 또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동산 헌다그룹에 대한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적인 정치 리스크로 보셨습니다. 리먼 사태와 비교하는 건 좀 비약이라고 보신 거고 그럼 위드 코로나처럼 위드 헝다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걸까요? 전반적인 전략이요. 예, 재미없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 자산이 재미없다고 예, 말씀이실까요? 일단 돈이 빠져나갈 때 수급 앞에 재료는 별로 지금 힘이 없다. 예, 이게 저희 걱정거리죠.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출은 올해 내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국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되게 좋습니다. 뭔 말을 뜻하냐? 이거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가 올라간 걸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할 정도로 경쟁력이 없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특히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나 구리 가격 같은 것들까지 올라가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때 우리나라 수출이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은 3분기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알고 있는 이슈다. 예, 그러니까 실적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다들 걱정은 그런데 좋은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묻는 하반기에 예, 그렇죠. 펀더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결국 수출도 수출이지만 달러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가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예를 들어 1,200원 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 하반기에 그 요인이 한 반년 지나 반영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하반기 요인은 되게 좋을지 모르지만 당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뭐 패닉이 벌어져서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말하면 그런 시기가 출현하면 저는 제가 들고 있는 달러 팔아서 저는 한국 주식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이 쫓아가야 되고 전고점을 쉽게 넘어가는 강세장이 온다라고 말하려니 아직은 수급이 좀 불균형한 상황이다. 결국 시장이 10월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자면 미 연준 인사들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좀 흔들리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붕괴되고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려니까 그것도 아니고. 펀더멘탈이 너무 좋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 종목장 되지 않겠나. 9월 실적 나오는 걸 보면서 예. 종목장들이 펼쳐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앞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상단을 막지만 우리나라의 실적 펀더멘털이 하단을 막아주는 박스권 매매에 대한 포지션을 잡자라는 투자 아이디어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충격이 덜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수급 상황 계속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